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좁아지고 높아집니다. 지금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DSR이 도입되는데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일단 빌려서 주식을 판 뒤 나중에 낮아진 가격에 되사서 빌린 주식도 갚고 그만큼 차익도 남기는 공매도 거래.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GM 노조가 회사의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 추진 반년 만에 노사 갈등과 판매 부진으로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이후 정부가 반려견 안전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신규 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하고 은행들에는 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먼저 대출이 얼마나 어떻게 까다로워지는지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DSR이 100%를 넘기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을 모조리 빚 갚는 데 써야 위험 대출로 보고 있는 건데 이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 DSR 기준을 현 100%에서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은행 특성별로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DSR이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방에 DTI 규제 자체가 없어요. LTV는 높게까지 드리니까 아무래도 평균적인 소득을 받아서 보면 DSR이 높고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 대출 거절 사례가 너무 많아질 거예요, 지방에서. 당국은 고 DSR 기준도 2개로 정해 위험대출 비중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 DSR 기준을 70%, 90%로 정한 뒤 이를 넘는 대출 비중을 각각 20%와 10% 안쪽으로 관리하는 식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걸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는 분들을 계속 조이면 더 높은 이자율로 쫓겨나거든요. 저는 저소득,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다. 당국은 이자 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뜻하는 RTI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일 모레인 18일 구체적인 DSR 기준과 비중을 발표한 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전 은행권에 관리 지표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임에 따라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예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이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 이 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고장 날렸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수협은행과 농협은행 등에 대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8%이고 당국은 올해 목표치를 7%로 제시했는데요. 일부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들의 대출이 일정 수준 이상 늘지 않도록 조절을 하라고 한 겁니다. 당국에게 지도받은 은행들은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점의 대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그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서 적정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 지난해 기준으로는 5.4%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은행권은 자본 규제 강화도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서 자본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는지 보는 지표로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은행이 담보인정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줬을 경우에 이 BIS 비율을 계산할 때 2배나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당국은 이 같은 자본규제 개편 이후에 은행권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 28조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본 비율 규제에 더해서 앞서 보셨듯이 DSR을 지표로 관리하고 또 가계부채 총량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조여지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강 기자. 지난달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연달아서 이렇게 대출 규제가 나온 셈이잖아요. 이렇게
당국이 계속해서 대출 규제 내놓는 이유, 배경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해도 대출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9.13 대책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에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조 6천억 원이나 늘어서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자금 조달 비용으로 변동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지난달 1.9%로 올랐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작년 8월 이후에 13개월 연속 상승해서 2015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코픽스도 앞서 2달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달 들어서는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픽스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5%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상 압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당국으로서는 1,500조 원 상당의 이 가계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금리가 올라서 이 부채들이 부실화될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 GM 노조가 또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경영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대에도 한국 GM이 법인 분리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한국 GM 노조가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한국 GM 노조가 찬성 8,007표, 반대 860표, 찬성률 78.2%로 파업안을 가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앞서 노조는 한국 GM 회사 측의 연구개발 법인 신설 방침에 대해 생산 기능을 축소하고 구조 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어제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네, 경영 정상화가 6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신차 생산 등 경영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되자 카오카잼 한국GM 사장은 연구개발법인은 회사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결국 파업을 선택하면서 한국GM과 노조는 이제 마주 달리는 기관차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최근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GM은 정상화 선언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경랑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에 따라 2대 주주인 산은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번에는 국회 연결의 국정감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심재철의원의 비공개 자료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거셉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야당은 잇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업종별로 구분해달라 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문진국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이미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차등 적용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공익위원 9명 중 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네, 기획재정위 국감은 심재철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열람한 논란 때문에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죠. 네, 심재철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야당의 격돌은 오전부터 내내 이어졌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된 적이 있느냐며 심 의원이 국감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경엽 의원도 심 의원은 국감의 증인이라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확신한다면 상임위 회의장이 아니라 밖에서 말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감이 속개된 후에도 자료 유출로 인한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보안관리 부실을 탓하며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파는 공매도 거래는 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왔는데요.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이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매도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공매도 시장을 외국인 전용 시장으로 놔두나요? 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현상들이 수십 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왜 이걸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 투자자의 원활한 공매도 환경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자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사실상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임에도 최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이 이웃의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를 계기로 견주들의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를 의무화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시민들의 불안감은 과연 해소됐을까요? 박기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반려견. 모두 목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견과 맹견의 경우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입마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큰 개를 들고 같이 오는 경우는 있지만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애기들은 갑자기 확 개한테 달겨들거든요. 그거 때문에 좀 무섭긴 하죠. 갑자기 그 개가 덤빌까 봐.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맹견을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등록을 하고 이 맹견 보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입마개도 씌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는 견주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 건수는 모두 231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됐다면 이보다 더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됐을 겁니다. 실제로 나가는 민원은 이제 저하고 다른 직원하고 이렇게 둘이서. 그 같은 경우에는 단속만 하는 직원은 없어요.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던 신고포상제,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는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일부 견주들의 의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찾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CNBC 박기환입니다. 스타렉스 포터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상용차 시장은 이런 친숙한 이름의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는데요. 18년 만에 르노 삼성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짐차나 승합차로 인식되던 상용차. 최근에는 푸드트럭 등 소자본 자영업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용차 시장에서는 10년 가까이 한 회사의 독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중소형 상용차 5만 대가 팔리고 있는데 이 중 현대기아차가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삼성차에 야무진이 도전했지만 존재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장에 르노 삼성이 마스터로 18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프랑스 상용차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마스터는
1.2와 1.3톤으로 자영업과 택배업계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상용차에 불만을 가지신 고객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큰 타켓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LCV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풀 라인업으로 많은 제품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르노삼성은 내년에 마스터 추가 모델을 내놓고 2년 안에 상용차 점유율을 1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어린아이를 차량에 태울 때 카시트 사용은 필수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는 보호자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5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90%가 넘는 독일이나 영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카시트 장착 인식은 과거와 비교하면 높아졌지만 아이를 앉히지 않는 보호자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앉힌다고 답한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습니다. 카시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목적지가 가까워서, 아이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걸 싫어해서 등 다양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의 17%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카시트를 조수석에 달거나 단단히 고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등받이나 머리 지지대 높이를 조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뒷좌석에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또 착석을 하고 나서는 좌석에 단단히 고정해야 되고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는 뒤보기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카시트 등받이는 충분히 눕혀서 장착해야 하고 머리 지지대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카시트 장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해야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온라인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런 독점 콘텐츠를 잇따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신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내비게이션 T맵. 과거에는 특정 통신사에 가입해야 무료 이용이 가능한 독점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T맵을 개방하자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개방 전 740만 명에서 최근에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점을 풀고 SK텔레콤이 얻은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신사업인 자율주행차 개발에 톡톡히 쓰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이런 전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G U+는 골프와 프로야구 시청 앱을, KT는 스팸 차단 앱을 개방했습니다. 모두 빅데이터로 확보해 자사 신규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콘텐츠를 개방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소비자를 모으는 단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개방을 하는 거는 그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부르는 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기본 모형이 되는 거죠. 콘텐츠 개방은 최근 연구 개발 단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T가 이미 실행에 들어갔고 SK텔레콤도 계획 중입니다. 이 역시 변화가 빠른 통신시장에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충성도를 위한 독점에서 데이터와 속도를 위한 개방으로 통신시장의 콘텐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은행의 무늬만 주인이었던 KT와 카카오가 앞으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 ICT 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먼저 류정훈 기자입니다. 출범 이후 10차례 넘게 신용대출이 중단됐던 K뱅크. 대출 수요에 비해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고질적인 자금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에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은행 산업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융위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KT는 자산이 10조 원을 넘지만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어서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질적 평가를 좀 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약을 둬서 남발을 좀 막아보려는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적격 심사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기존 은행법에선 대주주의 자기 자본의 25%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인터넷은행법에선 20%로 낮췄습니다.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인터넷은행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하되 대신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령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네, 인터넷 은행들에게 족쇄처럼 여겨진 대주주 자격 제한이 해소가 되면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또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을 노리는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이런저런 루머들도 많이 들립니다. 네. 좀 새로운 인터넷 은행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상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되진 않은 루머들도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기업들 정도가 지금까지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금융권에서는 보시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미래에셋대유와 키움증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정보통신 기업 후보군 가운데서는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 참여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시면은 KG 이니시스나 인터파크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한번 도전한 경험이 있기도 한데 그렇죠. 특히 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이제 인터파크가 지난번 입찰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키움증권도 적극적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후보군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전담팀을 꾸려서요. 시장 분석이라든지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네, 앞서 언급했던 키움증권이나 인터파크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나머지 후보군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모두 신중하고 보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신한은행이나 NH농협은 기본적인 검토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영진 차원의 의사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SK텔레콤 역시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인데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SK그룹 계열사로서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참여하기에도 또 참여하지 않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나 자금력 같은 면에서 볼 때 첫손에 꼽히는 곳인데 네. 네이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이제 후보군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도 됐고요. 또 각종 루머에도 휩싸였던 그런 기업이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쪽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교가 돼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타 후보들처럼 매우 신중한 입장이긴 한데 과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례법 개정 전까지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주주 자격 요건이 제한됐을 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다, 검토한 바가 없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것과는 달리 대주주 자격 요건이 지금 허용된 지금은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지금 사업 인가를 심사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소위 흥행에 성공하려면 네이버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게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심사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딱 부러지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내년 3월 내지 4월 정도에 사업 인가 심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3, 4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물밑 작업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특례법의 세부 시행령 등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후보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뭐 기본적인 참여, 검토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사업 참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검토라든지 또 파트너십 물색과 같은 그런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번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번 발생해 수리를 했는데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한 차량이 그 대상입니다. 이 같은 절차로 차량을 교환한 경우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해 새로 받는 차량의 세금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에 종일 뿌연 하늘을 보였었는데요. 차츰 농도가 낮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충북과 남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호흡기 관리에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밤부터 강원 영동 지역으론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그 밖에 동해안과 충북, 영남 내륙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늘부터 모레 사이 30에서 80mm, 경상 동해안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 20에서 5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서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충북과 경상 내륙은 모레부터 5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공기도 다시 청정해지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오전 중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20도 아래로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4도, 강릉 1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남 쪽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모레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